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지지율은 퇴임 시점에도 기록하기 힘든 20%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충청권 민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짚어보고 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태석 서원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네, 바로 지난 화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바로 전날 이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그 국무회의가 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이신 그 장동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세종 집무실 그 공약 파기 논란 그런 게 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그 임시 국무회의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았었는데 사실 국무회의가 미뤄지면서 좀 실망감이 컸단 말이에요. 네. 뭐 이제 조만간 다시 열리는 건가요? 조만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26일 날 대통령께서 세종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셨고요. 지난 9일 날 예정이 두 번째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충청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세종 집무실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공약 파기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2027년에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지켜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단계로 중앙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집무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보안과 또 경호의 문제도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이지 2027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세종 집무실 공약을 폐기하거나 후퇴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조만간 장 의원께서는 국무회의 조만간 이제 열릴 걸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폭우 재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만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여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수현 전 수석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뭐 지역 여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선 이제 선거 기간 중에서도 이제 세종에서 자주 열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는 딱 한 번 열렸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가 연기가 됐는데 어떻게 바로 열릴 걸로 좀 보시나요? 지금 장동혁 의원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바로 열리기를 충청인이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지난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연 그대로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인 1월 22일 세종시를 방문하셔서 약속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가끔 여는 것이 자주 여는 것이 아니라 격주 국무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러셨었죠.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26일 첫 번째 한 번 국무회의를 열으셨는데 그것도 의심하기는 뭐냐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바로 며칠 앞둔 그런 시점에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충청인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여섯 번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모두 서울에서 용산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지난 9일 두 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예정했지만 말씀대로 폭우 상황 때문에 열지를 못했죠.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 지점이 또 하나가 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김병준 그 인수위원회 특별위원장께서 우리 세종을 방문해서 하셨던 그 대통령 집무실 3단계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두 번째 단계를 7월 14일 날 행안부 발표로 패싱을 공식화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경호시설을 하는데 방탄 유리를 하는데 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어쨌든 기대를 가져왔고 목말라왔던 충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격주 국무회의에 대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2단계 패싱 논란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 의원께서는 네. 이제 정부의 입장을 좀 대변하신 것 같고 박 전 수석께서는 이제 충청권 그 전반적인 민심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뼈아픈 말씀을 많이 좀 하신 것 같아요, 초반부터. 장 의원님께서도 혹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론하실 거 있으면 제가 기회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제 세종집무실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기록적인 폭우로 그때 이제 수도권의 피해가 컸었는데 세종의 이제 국무회의 이게 보류된 것도 있지만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자택에서 전화로 그 상황을 이제 지휘한 것도 논란이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전화기로 폰트롤 타워다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에 정부 부처가 집적된 세종 집무실의 이제 필요성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엄태숙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부분.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 과연 집에 있었어야 했느냐라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니 왜 청와대는 없어가지고 용산으로 이전을 해서 이런 사달을 만드느냐. 그리고 경호 문제도 있고 위험한 지경에 있으니까 굳이 그때 이동을 해서 여러 민폐를 더 많이 끼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네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현장의 우리와 같이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대통령이거든요. 박 수석께서 아마 청와대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어딜 가든지 굉장히 좋아하죠, 국민들께서요. 그리고 또 지지율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사저의 문제라든지 집무실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마인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깜짝 놀란 게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 퇴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뭐 약간의 강한 발언을 할 때 제가 놀랐습니다. 저기 그 박 수석께서 청와대 근무하실 때 혹시 그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걸 받으셨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시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닐 겁니다. 교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교수는 24시간 연구하고 깨어있는 시간에 학생들 염려하기 때문에 따로 안 주는 거고요. 대통령도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사과.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단어가 쏘리입니다, 쏘리. 분명히 중1 때 배울 때 쏘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배웠는데 조금 나이가 되니까 쏘리가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파하니까 멀리서 보던 사람이 I'm so sorry. 마음이 아프다.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I'm so sorry.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서 아니 네가 뭘 잘못했는데 계속 I am sorry라고 하느냐. 지도자는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이를 보는데 사고 하나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 그 얘기는 그 뜻이죠. 관리를 잘 못해서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게 번역 과정에서 살인을 인정한 것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 두 번째 문제는 사과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집무실 관련해서는 느낌이 2009년에 정운찬 총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경제과학도시로 만들려고 정운찬 총리를 임명해서 여기서 2009년 12월 12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대토론을 했습니다.
보수는 실용이나 효율의 관점에서 사안들을 재단하는 버릇들이 있거든요. 공약, 이거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좀 엄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이번 재난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세종집무실도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네요. 도리어 바라기는 세종집무실이 다 서울에 올라와서 국회랑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내려가니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약속을 했고 그러면 제대로 세종집무실을 활용할 생각까지 가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겠죠. 예. 장 의원님 의견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당 내에서도 좀 일부 좀 대응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여론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모든 문제를 기승전 용산 집무실로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위기 관리에 공백이 있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지휘를 했는지를 문제 삼지 말고 위기 관리에 공백이 있었는지를 좀 문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과거 정부의 어떤 대통령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걸 묻는 것보다는 그리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해 갈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 재난과 이제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관저, 집무실이 이제 분리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이제 여론조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으셨을 텐데 사실 과거에 볼 수 없던 사항이잖아요. 관저하고 집무실이 분리된 거.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업무를 이제 대개도 볼 수도 있겠죠. 효율성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위기감 그리고 위기 의식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연 댁에서 이걸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심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임 100일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당시 21%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거 보니까 20% 이제 중반 정도로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그 사적 채용 등의 인사 참사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새로 등장한 이제 부정 평가 이유가 재난 대응 이제 문제도 네. 이번에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물폭탄 굉장히 역대 최고의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사실 실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슈퍼맨이 되기를 바라는.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요. 과거에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르겠죠. 지지율이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횡보하거나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사과하고 뭐 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듣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지금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박수현 전 수석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변인도 하셨었고 또 국민소통 수석도 하셨고 오래 계시면서 위기관리 상황도 보고 하셨을 텐데 사실 관저와 집무실이 그때는 청와대 안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식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이 재난을 바라보시는 인식이 제대로 되셨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국민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퇴근하시는 길에 이미 침수가 되기 시작한 것을 인식하셨는데도 자택으로 이동을 하셨고 거기에서 제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 지휘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동시에 묻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인식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경험을 쌓시다 보면 이 어떤 것을 국정을 어느 정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쌓여 가실 텐데 뭐 그건 좀 이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묻고 계신 시스템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용산 집무실 이전을 하려 할 때 바로 이러한 안보 공백, 재난재해 공백의 위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국민께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말씀하셨죠. 사실 지금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청와대 시절에는 뭐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요 관저와 위기관리 시스템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분 안에 도착을 해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난주의 등 그런 안보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특히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해명하는 중에 대통령 관저가 사저가 쉽게 얘기하면 상황실 수준의 뭐 이런 것이 되었다든가 완벽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청와대 예. 벙커 수준이 시설이 돼 네, 있다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라고 하는 수석의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은 다 알고 계신데 너무 국민과 동떨어진 해명과 변명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더 키운 요인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택수 대표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사과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과할 일을 줄여야 되겠지만 사과할 일이 있다면 즉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것을 빨리 바로잡는 노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다 알아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상당히 지금 이제 대통령의 당시 이제 그 지휘가 좀 이제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답변이나 대응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를 제가 네, 장 의원님께 좀 말씀하시죠.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아니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데 청와대는 홍보수석이 있고 시민사회 수석이 있던데 다 기능이 다를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시민사회 수석께서 나오셔서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설명을 하시는지 홍보수석은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심과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청와대 내부의 그런 문제를 한번 잘 돌아보셔서 대통령께서 가진 진심이 계시다면 국민께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좀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이 대통령실의 계속 나오는데. 뭐 역할이나 지금 뭐 홍보 정무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쇄신이든 아니면 뭐 인적 보강이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또 우리 박 전 수석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당에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 지지율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이유,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충청권 지지율 회복을 노린 측면도 좀 일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17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좀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집권 초기에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지지율이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공정과 정의였는데 그 인사와 관련해서 네. 사적 채용 부분 뭐 등등이 나오면서 20, 30대 계층에서 좀 지지율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번째로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통합입니다. 근데 여야 간에도 갈등,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또 과거 인사 문제도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이제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당 내 갈등,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이 30대 남성 계층들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과거에 MB 시절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도 많이 빠졌지만 친박하고의 갈등이 또 결정적인 그 하락의 요인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 결과가 이제 앞으로 한 2주 안에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하락하다가 지금 횡보하는 이제 분위기긴 합니다만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수도권 집중호우 대응 문제도 있고 당내 이제 복잡한 갈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횡보하는 지지율이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박전수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낮은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께서는 지금 취임 100일이 채 안 된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실 것이거든요.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다 옳으신 지적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이 태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취임 초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빨리 바로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를 바라보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통령실의 그런 메시지가 자꾸 스텝이 꼬여서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한다거나 또 대통령께서 직접 던지시는 그 말씀이 점점 신뢰감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잃어간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여서 제가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로 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난 휴가 복귀하시면서 첫 말씀이 진심 어린 사과였느냐. 거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를 대표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국민들의 이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지고 어떤 지지율 하락의 전환점을 마련하기에 어떤 진심을 제공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지지율 하락의 이 모든 원인이 참모나 내각의 잘못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또는 대통령 부인과 연관된 이런 공정이 깨진 문제 이런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대통령 저 자신의 탓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 네 마디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업자득인 지지율 하락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를 스스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자 해제의 차원으로 대통령의 어떤 결단 어린 진심 어린 사과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께서는 그럼 뭐 일부 거론되고 있는 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나 그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본인께서 좀 진심 어린 좀 사과도 좀 하시고 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만 이게 이제 나아질 거라 보시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전혀 그러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이기 때문에 대폭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고 네. 실제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자진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아마 지금 또 하나 거론이 되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뭐 탄핵이나 아니면 뭐 해임 건의안 정도가 이제 될 텐데 네. 내각에서는 그 정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홍보수석과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 조정 이런 정도의 후속 조치가 있다면 아마 대통령께서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치 평론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제 전공입니다. 그렇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큰 문제, 지지율 하락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초보 운전인데 과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보 운전인데. 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죠.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렇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자라서 다 처음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그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여기 네 분들 아마 여야를 불문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 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이론이 없어요. 지지율을 높일 사안이 있느냐라고 도리어 그걸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토론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가세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 운전치고는 너무 달리신다. 막 밟으시니까 국민들을 태우고 버스가 가는데 요초를 심하게 넘고 코너를 심하게 돌고 그러면서 난 괜찮아. 이런 구조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처음이라 그러면 야 힘내.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걱정하지 마.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최악은 경제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위기 상황에서 떨어지는 거는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경제가 좋으면 이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사례도 그렇고요.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환경도 그렇고 우리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데 그것을 반등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떤 인간형 싫어하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겸손은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 해보시니까 유능한 참모들이 계속 조언을 하고 잘 써주고 잘 외워서 겸손하게 말을 할 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거든요. 파격적인 거 그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5년 안에 파격적인 거 뭘 할 수 있습니까? 잘 정정돈하시고 자세를 바꾸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미안해하고 슬퍼해야죠. 국민들께서 지금 뭐 밥 10,000원 가지고 밥을 잘 못 먹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좀 뼈아픈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께는 지금 지적도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 분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 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사과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단순히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대통령실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도 건강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시스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 움직여 가지 않는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동안 그렇게 운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그것이 사과라는 한 단어로 표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시점에서 네, 야당 입장을 한번 좀 말씀을 네네. 짧게 드려보면 네. 민주당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소위 세속에서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정치권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쪽이 불행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내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도 해보면 그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한쪽이 불행하면 그것이 내 불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힘들어하지만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소위 무슨 비아냥거린다거나 태도를 뭐 건들거린다거나 이럴 때는 국민들 눈에 보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때 어떤 태도를 민주당도 비판을 하면서도 지적을 하면서도 국민께 함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함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민주당이 가져야 하고 특히 전당대회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이 거칠 수 있지만 전당대회 때 말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의 태도도 함께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 제가 추가의 말씀을 드린다면 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스 아테네 시절부터 제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사학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서 상대를 감동시키고 자기를 피력할 것이냐. 그걸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수치가 얘기하는 것들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숫자는요. 가장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상징입니다. 8개월여 만에 대통령 당선, 49% 득표율 차이 0.73. 초보 중에 초보고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정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요. 수치가 담고 있는 의미를 민감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낮아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겠다라는 얘기는요. 연금 개혁이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노인복지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이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문제라 지금은 인기가 없어도 언젠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는 정책을 펼 때 듣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듣는 게 아니에요. 딴 분들이 지지율 막 그렇게 떨어지는데 어떠시냐. 감당해야죠. 그러나 역사가 저를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
연연해야 되고요. 또 민감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도 아니요. 예. 그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이제 본인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네.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그럼요. 하셨잖아요.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정책을 내고 인기가 없을 정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갈까? 국민들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인가? 아니,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나는 국민들이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탈출구가 있었구나.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과 방패 같거든요. 여야 싸움이 창과 방패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유능한 참모 그리고 또 관저는요. 24시간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하고 24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전 수석님께도 좀 이 시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변인하고 이제 국민소통 수석하셨으니까 특히 지지율에 이제 엄청 민감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실 때도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민감하게 반응하셨나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대변인은 늘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론조사상 나오는 수치, 그래서 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가장 짧은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또 그 이승규 수석 같은 경우 보면 야당의 악의적 공격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결과적으로 당황하게 돼 있고 말의 실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의 실수를 줄이고 그런 때는 무조건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들 탓입니다. 이 모든 이 세 마디면 국민들께서는 다 이해해 주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지금 대통령실이 실수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께 관련된 이유 때문에 하락하는 요인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참모들이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꾸 당황하게 되고 번짓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평정심을 빨리 좀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이 지지율은 민심의 현재 척도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택수 대표님이 전문가신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지지율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긍정평가가 지금 뭐 대략 20% 중반 나오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취약 그 연령을 5세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국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 조사를 했을 때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 그 비율이 실제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찬성 의견이 한 20,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취약 5세 이 부분도 결국에는 부정평가가 한 70%까지 나오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만큼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만 7월 4일 날 아까 일희일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때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게 이런 이제 태도라든지 표현을 하게 되면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보다는 이제 언더독 효과가 여론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약간은 좀 거만해 보이거나 또 민심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물리학 용어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이 그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됐는데 지난주 아무튼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이제 초심, 국민 뜻 뭐 이런 조금 전환된 그렇죠. 태도를 보였다는 저자세 그런 점에서는 걸좀 보여줬었죠. 한국갤럽조사에서 아무튼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지율을 오늘 발표가 됐는데 아무튼 조금 이런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지지율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내 갈등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박 전 수석님께서는 이제 국정 보좌를 오랫동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여쭤보는데
지지율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몇 프로 아래 떨어지면 뭐 야당이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여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실제 이게 맞는 건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지금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말씀을 해보면 30% 밑으로 내려가니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물론 여당 내부의 어떤 그 구조 싸움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30%를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여당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25% 밑으로 내려가면 대체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 보면 지금은 그런 경계선상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야당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 이 상태로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없어요.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빨리 반등을 시키고 평정심을 찾고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국민들은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이 경제적 위기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엄청난 폭우 피해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아마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다만 하나 유효한 특효약이 있다면 바로 우리 엄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태도의 변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야당으로서 지금 상황을 정말 참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말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봐야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저희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빨리 대통령과 여당이 좀 평정심을 찾고 이 난국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30%대를 빨리 좀 회복을 하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보고 있습니다만 이택수 대표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당 내의 이 갈등 구조가 아직 그대로 잔존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엄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30%대면 여당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뭐 정확한 아마 공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25%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제 아직 임기가 4년 넘게 남았고 또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관들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다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 야당인데 밀어붙인다고 지금 그래서 시행령으로 몇 가지 하려다가 그렇죠. 발목 잡히고 있고요. 네. 그렇게는 못 갑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의원님처럼 다음번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 당의 지지 떨어지게 되면 본인 당선이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 내에서나 야당, 의회 내에서 또 그리고 공무원 사회까지 마비가 온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레임덕인데 저는 이런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 때 뭐 49대 48점 얼마가 나와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박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잘해주셔야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보다 더 절실한 분들은 바로 여당 내 의원들입니다, 지금.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들. 저는 연구자로서 살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가장 큰 꿈은 재선이더라고요. 당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차라리 100일 안에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딱지 붙이시고 옆에 조수, 옛날에 차장 이런 분들 다 정리하시고 죄송합니다. 살살 몰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이런 자세로 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선이 목표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에는 이제 장 의원님. 네. 다음 선거를 신경 안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00일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좀 같이 떨어질 테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이 크실 것 같아요. 현직 의원들은 이 지지율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저는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목표했던 정책들은 꿋꿋하게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 지적했지만 정치인이 다음 당선을 목표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정치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게 맞다.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 당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재선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이 본인의 당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고민들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뭐 세 분께서 저는 뭐 당리 당략 이런 거 관계없이 이 국정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비판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정수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진짜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야를 떠나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서 결국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장 의원님께 네, 짧게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제안을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계속 장관들 업무 보고를 받으시던데요. 업무 보고를 독대로 받고 계신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관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민국 5년간 끌고 가겠다는 청사진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장관과 대통령께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보고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부처의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모두 배석해서 정말 심각한 하루 종일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 과정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취하 연령 5세 하향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통령실이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발표하는 그러한 과정 시스템을 꼭 하나 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어 스태핑의 문제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의 문제, 또 뭐 이권 개입 의혹,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폭우의 재난 대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독대로 받는 이 모든 문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박정수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로 항구에 묶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토론이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이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씩만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충청의 민심은 이제 그 전국의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제 충청권 민심 얻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는 못 드리고 1분 안쪽씩만 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엄 교수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 세종시 집무실이 계속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실용,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수도권적인 발상입니다. 비수도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숫자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51%, 노인 17.5%, 대통령 지지율 24, 5%. 이런 수치들은요, 지금 위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행정 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한번 고민해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불어서 정치권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뭐 직원들, 교수들 선발할 때 보면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 세월이 흐르면 초심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심이 있었나라는 의심을 받는다면 네. 초심이 있었나?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내가 왜 대통령을 하는지 초심을 잘 챙기시고요. 네. 선거에만 몰입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일 좀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도 한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의 민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청권의 민심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늘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오늘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이 저는 국민들의 민심이고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늘 소외되어 왔던 충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전수 수석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사랑하는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폭우에 큰 피해가 없으셨는지 우선 안부를 여쭙고 싶고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할 것은 즉시 복구하고 구조적으로 항구 복구할 부분은 항구 복구하도록 야당이지만 집권 여당에 촉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의 신속한 노력도 함께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이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의 축으로 지금 집권 여당이 약속한 대로 확실한 의지, 계획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의 민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야당으로서 요청하고 또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영남 같은 경우는 당내 분란 때문에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빠졌다면 대전 충청은 세종 집무실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 그 속도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좀 지켜주길 바라는 충청 민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는 사실 전망적 투표라고 해서 총선이 뭐 회고적 투표라고 좀 중간 평가적인 성격의 선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좀 미래를 보고 이제 뽑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과거 지향적인 어떤 정쟁보다는 지금 국가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좀 던져주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면 지지율이 좀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추진 동력 역시 이제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이제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정부는 현재 지지율을 되새기며 민심을 읽는 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